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현재 1편 동방무역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방무역의 도화선 십자군 전쟁 1-5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1-5화 동방무역의 도화선 십자군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중세가 무너지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중세 암흑기라 그러죠. 르네상스는 어떤 시기예요? 창조가 기본 철학이 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시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시작된 게 흑사병, 11세기, 12세기의 흑사병과 또 기근이, 대기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인구는 반으로 줄어들고요. 유럽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사회체제가 무너집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 장원이었습니다. 장원 경제라 그러죠. 이 장원의 또 중심 세력이 농사짓는 노예, 농노제도입니다. 패스트가 돌고 기근이 오면서 농노제도가 붕괴되고 인구는 도시로 몰려듭니다. 빈 땅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 계약농이 생기고 시민들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상업을 하고 자유롭게 또 농사를 짓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구매력 여유가 생깁니다. 유럽이 부자가 됩니다. 동방무역이라는 건 11세기부터 소량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팔렸기 때문에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끝나는 13세기부터 대규모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한 200년 동안 일어난 유럽에서 캐톨릭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쳐들어간 그런 전쟁입니다. 영어로는 크루세이드라고 아주 멋있는 이름을 붙여놨죠. 성지 탈환. 200년 동안 9차례나 예루살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등 기독교 성지죠. 여기를 쳐들어갑니다. 왜? 이슬람교도가 이제 강제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쳐들어갑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쪽에 투구 쓴 친구들이 아마 캐톨릭, 그다음에 십자군이죠. 이쪽이 아마 오스만 이슬람 세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군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반트란 지역입니다. 레반트 지역 어디냐? 이런 데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튀르키예 등등 지역이 레반트 지역인데요. 흔히 말하는 기독교 성지들이죠. 이런 지역에서 동방무역이 시작됩니다. 또 여기가 십자군 전쟁의 주요 전쟁터입니다. 1차부터 4차, 9번 십자군들이 쳐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1차부터 4차가 아주 본격적인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후는 전리품 획득을 위한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어쨌든 1차부터 4차까지 전쟁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쳐들어간 경로들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예. 근데 주요 타겟이 어디냐? 바로 요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또 요 지역. 여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은 전에는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죠. 예. 이 두 지역으로 십자군들이 쳐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동방무역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동방무역이 이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구전 5승 4패. 그렇지만 마지막 전쟁 9차전에서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에게 뺏깁니다. 진정으로 이겼다고 할 수도 없죠. 이제 뒤로 가면서 약탈, 전리품 획득이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은 회계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동방무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식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슬람 문물이 전파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문물이 뭐냐? 바로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면서 드디어 기록의 멍에에서부터 탈피합니다. 예. 그리고 성지순례 행렬, 은행의 탄생이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동방무역 활성화 많이 얘기했으니까 십자군 전쟁 귀국할 때 병사들이 가져온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일반 대중한테 퍼지면서 대량으로 수입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향신료는 조미료보다는 방부제, 마법의 약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 문물의 전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종이 만드는 기술, 화약제 주술 이런 것들은 벌써 중국에서 개발돼 갖고 이런 기술들이 이슬람 세계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라비아 숫자 도입입니다. 라틴어 숫자가 얼마나 복잡한 숫자인데요. 이거 대신에 아주 쉬운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면서 유럽 상인한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뭐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가장 먼저 이런 걸 기록한 책이 바로 산술기본이고요. 누가 썼느냐? 피보나치라고 알제리와 스페인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분이 쓴 책입니다. 책에 보면요.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9개의 인도 숫자와 9, 8, 7, 6, 5, 4, 3, 2, 1과 0이라는 기호로 모든 수를 표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서문에 써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제일 처음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라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면서 동방무역 상인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가 볼까요?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쓴 간단한 3976을 라틴 숫자 또는 로마 숫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MMM이 3000이고요. CM이 900이고 이렇게 등등등등 됩니다. 예, 1은 짝대기 하나, V는 5, X는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은 1000,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숫자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 상인들, 동방무역 상인들은 라틴 숫자를 꽤 오랫동안 고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안 쓰고 한문을 계속 쓰다가 마지막에 나라를 뺏기고 나서 한글을 생각하게 됐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틴 숫자를 쓰면요. 위조하기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살짝만 하면 고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성지순례 행렬입니다. 레반트 지역이 알려지면서 성지가 이제 드디어 유럽에 알려지면서 성지순례 행렬이 시작되고 이 성지순례 행렬은 매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맡기고 이제 현지로 가게 됩니다. 레반트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을 바꿔야죠. 돈을 바꾸는 걸 어디서 했느냐? 항구 도시, 제노바, 그 다음에 베네치아 이런 데서 했죠. 여기에 누구한테 했냐? 이제 환전상한테 했는데 그때 환전상은 환전상이라기보다는 감정평가사 있습니다. 왜? 각국의 금화 운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서 무결제고 순도를 결정해서 환전을 해줘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벤치가 그 당시 말로는 뱅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환전해주는 사람이 뱅커, 현재 뱅커랑 똑같죠. 이게 지금 환전하는 걸 한번 그 AI를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분이 아마 그 성지를 떠나려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환전상입니다. 이런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 벤치에 앉아서 환전을 하던 분이 500년 후에는 반짝반짝거리는 뱅커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게 은행이 탄생했다고 하느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현재 은행 기능이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금, 그렇죠? 귀금속 그리고 재산을 맡겨놓고 성지로 떠났죠. 두 번째, 그 맡겨놓은 재산 가만 놔뒀겠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이걸 활용해서 또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증서, 재산 보관증을 들고 현지에 가갖고는 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거기서 환전했겠죠. 즉 이것이 환어원 발행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은행이 번창했습니다. 피렌체, 밀라노, 제노바, 나폴리 등에서 14세기에 은행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15세기에는 유명한 메디치 은행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대은행의 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은행이 하는 기능이 상업 기능보다는 교황 경비, 왕의 전비 충당용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현대은행의 시발점이라는 건 17세기 정도 들어가서 생깁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복식보기로 돌아가자가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식북이 근저리를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식북이 왜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